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남이라니 내가 남이라고? 손주 보러 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던진 이 한마디. 67세 정숙 씨는 그 순간 30년 키운 아들의 집에서 남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당연히 남이죠? 아들 내외에 도와주러 왔다가 쫓겨난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라던 며느리에게 진짜 남이 되어 돌아온 시어머니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정숙 씨가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던 날은 3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태수가 보낸 메시지 한 통 때문이었죠. 엄마,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도율이 돌보느라 지쳐서 한 달만 올라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67년을 살아온 정숙 씨에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 먹일 김치며 반찬을 챙기고 손주 도유리를 위해 미리 사둔 순면 내복까지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 어머니 오셨어요? 현관문을 연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는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도 아니었죠. 하지만 정숙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율이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 거실 한쪽 놀이방에서 놀고 있던 두 돌배기 손주 도율이가 정숙 씨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 지연이 정숙 씨의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집안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할 거니까.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존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아들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태수가 물었을 때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을까봐 좀 쉬시라고 배달시켰어요, 치킨.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자신이 가져온 반찬이 그대로 있는데 배달 치킨이라니.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이라도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시금치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아침 한 상 차려 아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연이 부엌 앞에 서 있었죠. 아침 준비하는데 곧 다 돼.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수 오빠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된장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정숙 씨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손주 도유리를 안아주려 하면 며느리가 달려와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빨래를 개려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며 가로막았습니다. 청소기를 들려 하면 손님처럼 편히 계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손님, 그 단어가 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아닌 그냥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손주 도유리를 돌보고 있었죠. 할미, 배고파. 도유리가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당근과 애호박을 잘게 썰고 쌀을 불려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도유리는 할머니가 끓여준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미, 죽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정숙 씨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며느리 지연. 부엌에 놓인 냄비와 도마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도유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죽 좀 끓였어. 제가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정숙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라니. 내 아들 집에서 나보고 남의 집이라니. 남의 집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니, 저희 집이잖아요. 제 냉장고고. 제 주방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여기서 뭐냐고. 어머니는 손님이세요. 손님은 손님답게 계셔야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기쁨, 10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그 설렘, 2년 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남의 집 냉장고라는 5글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2시 정숙 씨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 씨가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며느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손주 도유리가 할미 하고 부르면 가슴이 뛰었지만 며느리가 있으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존재.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낼까? 저 사람들도 자기 아들 집에서 남 취급받을까?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영자 언니였습니다. 정수가 서울 생활 어때?
손주 보느라 행복하지? 정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응, 좋아 라고 거짓말하기도 싫었고, 진실을 말하기는 더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수가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끄는 정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아들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엄마 나 피곤한데. 나중에 태수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엄마 무슨 일인데? 지연이랑 또 뭐 있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줘. 지연이도 힘들어? 육아 스트레스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건데.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 엄마가 자꾸 냉장고 열고 부엌 건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고 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지연이 집이라고. 그래. 지연이 집이구나.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시간들, 남편과 사별하고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외로운 시간들, 아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런데 이제 자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들의 집에서 남이 되고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존재. 새벽 3시 정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손주를 위해 가져온 내복. 짐을 다 싸고 나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 도유리가 자고 있는 방문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할미는 간다. 도유라. 잘 자라. 속삭이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 갑자기요? 태수 오빠한테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는 너희들에게 불편한 존재니까.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그게 됐어. 나도 이제 알겠어. 여기는 네 집이고 난 남이지. 남은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현관문을 나서는 정숙 씨의 뒷모습을 지연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정숙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67세의 늙은 여자,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정숙 씨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정숙 씨는 고속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표를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생각할 시간이야.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정숙 씨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젖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4시간 후 고향 마을에 도착한 정숙 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텃밭에는 파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끝일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태수가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던 그날,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이 문제야.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그때 정숙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밭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은 3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엄마, 명의는 어떻게 할까? 일단 지금은 엄마 이름으로 해라. 증여세도 아끼고 나중에 엄마가 네 이름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아파트는 정숙 씨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글자들. 소유자 김정수. 그 순간 정숙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남이라고 했지? 정숙 씨는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남처럼 행동해 볼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호함과 결기가 가득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마을 입구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의 박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서울에서 벌써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소장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박 소장은 차를 따라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시세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박 소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이 정숙 씨 명의였어요? 강남 대치동이면 요즘
시세로 20억은 될 텐데요. 팔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동네 아파트는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려요. 그런데 정숙 씨, 이거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아닌가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팔려고요. 박 소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가족 간의 사정은 함부로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시세 정확히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온 정숙 씨는 마을 슈퍼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돌아보니 영자 언니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언제 왔어? 전화했을 때는 서울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제 급하게 내려왔어. 영자 언니는 정숙 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아들 집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영자 언니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정숙 씨는 결국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남 취급받았던 일,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었던 일, 쫓겨나든 내려온 일까지. 영자 언니는 차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왔구나. 근데 정수가 너 그 집이 4명이라며? 10년 전에 내가 땅 팔아서 사준 거야. 그럼 뭘 참고 살아? 당장 팔아버려.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평생 너 보면서 답답했어.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 뒷바라지만 하고. 너 인생은 언제 살려고 그래?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잘 생각했어. 근데 정수가 아들한테는 말했어? 아직 말해야지. 갑자기 집 팔린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 엄마 갑자기 집에 가셨다뇨. 잘 도착하신 거예요?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니. 정작 자신이 상처받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이제야 걱정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려고.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 영자 언니는 정숙 씨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자기 속도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수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급하게 내려와서. 엄마 언제 올라오실 거예요? 도유리가 할머니 찾아요. 정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도유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태수야, 엄마 당분간 안 올라갈 것 같아. 왜요? 지연이가 미안하대요.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고. 그럼 지연이한테 전해줘. 엄마도 미안했다고. 그럼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안 올라가. 그리고 태수야. 정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집 말이야. 엄마가 팔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태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응. 부동산에 알아보라고 했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집인데 엄마가 팔겠다는데 문제 있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잘못?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만 엄마한테 말했잖아.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도 이제 남처럼 행동하는 거야. 남의 집에 남 살게 할 이유는 없잖아? 다음 주까지 부동산에서 연락할 거야. 집 보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치워놔. 정숙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태수가 나타나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안 흔들릴 거야.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정숙으로 사는 인생.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 씨가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태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말이야? 그게 어머님께 남의 집, 냉장고라고 한 것도 그렇고, 어머니를 손님처럼 대한 것도, 아, 그래? 그럼 이제는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겠다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늦었어. 너는 지금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집 잃을까봐 무서운 거잖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으니까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너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은 있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너에게 그저 불편한 시어머니였을 뿐이야. 집안일 간섭하고 육아에 참견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는 귀찮은 존재.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됐어. 이제 그만 가봐. 할 얘기 없어. 지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숙 씨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참, 다음 주 화요일에 집 보러 온대. 그때까지 짐 정리 좀 해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도유리는요? 정숙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남의 일에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지연은 저의 간교한 태도에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숙 씨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왔다 갔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태수야, 너 연봉이 얼마야? 그게 1억 정도요. 1억 원 받으면서 갈 데가 없다고? 대출해서 전세라도 구하면 되잖아. 엄마, 요즘 전세도 얼마나 비싼데요. 게다가 도율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정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아직 돈도 못 모으고 뭐 했니? 태수야, 엄마가 그 집 사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요? 뭐라고 했어?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하고 나중에 증여하겠다고. 그래, 맞아. 나중에 네 앞으로 넘겨주려고 했지. 근데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지연이 집이라고 했잖아.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너희의 진심이었어. 나는 남이고 그 집은 너희 집이고.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서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태수야, 엄마한테는 기회가 없었어. 너한테 뭘 말하려고 해도, 지연이랑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해도, 너희 집에서 남 취급이나 받고, 쫓겨나든 내려왔을 때 말이야. 이제 엄마도 너희처럼 할 거야. 남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처럼. 그게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전화를 끄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벌써 3팀이에요. 다들 현금 보유자들이고요. 그래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괜찮아요. 제 집이니까 제가 처분하는 거예요. 화요일 오전 정숙 씨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을 보러 온다는 매수자와 함께 아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 지연이 초췌한 얼굴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 정리는 했어? 네,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부동산 박 소장과 매수 희망자가 도착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매수자는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으세요? 정숙 씨가 대답하기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매수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언제 이사 가실 수 있으세요?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드릴게요.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정숙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은 그날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이 정숙 씨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을 받으면 20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온 정숙 씨 앞을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정말 이럴 거야. 이미 계약했어. 우린 어떻게 해요? 도유리는요? 정숙 씨는 처음으로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물어볼게. 너 나한테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입장은 생각해 보고 말했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지. 그때 너한테 나는 남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남처럼 대하는 거야. 공평하잖아? 정숙 씨는 지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팔렸다. 한 달 안에 나가라. 보증금은 없다. 내 집이었으니까. 문자를 보내고 정숙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정숙,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집을 판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고향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물 한 잔을 건네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왔어? 엄마, 정말 한 달 안에 나가야 해요. 그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당장 이사 갈 집도 없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니면 집값 중에 일부라도 저희한테. 정숙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집값을 너한테 줘. 왜?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그 집도 원래 제 앞으로 넘겨주시려던 거잖아요. 그건 네가 나를 엄마로 대했을 때 얘기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 아니에요.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내 편만 들었고 엄마를 남 취급했고 쫓아냈잖아. 엄마, 그건 태수야, 엄마가 너희 집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가 도와주려 하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 엄마는 불편한 존재였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해. 너희 눈치 안 보고 남 취급 안 받으면서.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정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제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나를 위해 쓴 적이 없었거든. 태수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도율이 생각해서라도. 도율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율이를 핑계 대지 마. 내가 도율이 돌봐주려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어? 오히려 스트레스라며 쫓아냈잖아. 이제 그만 가. 할 얘기 없어. 태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요. 태수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어. 그날 밤, 태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 씨는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계약금 3억 원이 들어온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들어올 잔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 고객님, 현금이 30억이면 적금이나 펀드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은행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을 나온 정숙 씨는 마을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저 임신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손주예요. 둘째 손주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너 임신한 거 축하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정말 인정이 없으세요? 인정? 너희한테 남 취급받을 때 너희는 인정이 있었어?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임신했으면 더 열심히 집 알아봐야지. 한 달 얼마 안 남았어. 정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손편지와 손주 도유리의 사진들,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유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웁니다. 정숙 씨는 편지를 읽다가 손주 도유리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날 저녁 부동산 박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매수자가 잔금을 일주일 앞당겨서 치르고 싶대요. 가능하세요? 그럼 더 좋죠.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3주 후에 잔금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전화를 끊은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잔금일이 앞당겨졌다. 3주 안에 집 비워라. 곧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3주는 너무 짧아요. 이사 갈 집도 못 구했는데. 그건 내 문제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알아봐.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진짜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그건. 이게 공평한 거야, 알겠니? 엄마 저 진짜 원망할 거예요. 그래, 원망해. 나도 너희 원망하면서 살 거니까. 전화를 끊은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금일까지 3주. 서울 아파트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사 짐들 사이로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연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지친 것을 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2억이나 부족하다고? 그럼 어떻게 이사를 가?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엄마가 한 푼도 안 준다잖아. 당신 엄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 내 잘못?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 남의 집 냉장고 열지 말라고. 한 게 누구야? 그래, 내가 말했어. 근데 그게 잘못이야? 내 집에서 내 냉장고 건드리지 말라는 게 잘못이야. 지연이 맞받아쳤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네 집? 네 집이라고? 이게 네 집이었어? 엄마 돈으로 산 집이었잖아. 그럼 뭐, 명의가 시어머니였다는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때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엄마가 당연히 우리한테 주실 줄 알았지. 근데 네가 엄마를 남 취급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하다. 결국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네.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둘째 임신했는데. 이사 가야 하고, 돈은 없고, 근데 당신은 나만 탓하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는 집 팔아버렸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당신 엄마한테 빌어봐. 20억이나 받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빌었어. 무릎까지 꿇었다고. 근데 엄마가 거절하셨어. 그럼 더 빌어봐. 당신이 아들이잖아. 이미 늦었어. 엄마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태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끝났어. 20억짜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책임 있어. 당신이 그때 어머니 편을 좀 들어주지 그랬어. 뭐라고? 네 편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 탓하지 마. 네 말대로 엄마 편 들 걸 그랬어. 그럼 지금 20억? 짜리 집도 안 뺏겨겠지.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태수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당신도 돈이 더 중요한 거잖아. 나보다, 도유리보다, 뱃속의 아이보다. 지연이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임신 중이잖아.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2주 뒤면 쫓겨나는데.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태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도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 아이는 부모의 싸움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도유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유라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태수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2주 후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부족합니다. 그날 밤 태수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왜 전화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전세금 2억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안,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도유리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정숙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지 마. 너희는 나를 남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남처럼 대하는 거야. 엄마 제발. 태수야, 이제 그만 전화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의 절규가 아파트 안을 울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났어, 다. 지연은 남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한때는 행복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이제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잘못일까? 혼잣말을 하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나무로 만든 순간 이 모든 것은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이사 박스들. 그 위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주 후면 이 모든 것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방 안에서는 지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도유리가 잠꼬대로 할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에는 남의 집 냉장고라는 5 글자가 있었습니다. 잔금일 전날 정숙 씨는 고향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17억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 도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유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지만 얼굴은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왜 왔어?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연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정숙 씨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일어나.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저희 잘못이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남이라고 한 것, 남처럼 대한 것 전부 모두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 집 어머니가 땅까지 팔면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감사한 마음 잊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태수가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겼어요. 태수 씨를 위해, 도유리를 위해 어머니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제 잘못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숙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랑 매일 싸웠어요.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다 철없는 우리 때문이라는 걸. 도유리가 저에게 다가와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태수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집은 이미 팔리는 거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은 내일 팔려.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도유리가, 그리고 배 속의 아이가 걱정되긴 해.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해. 남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리고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존중받아야 하는 어른이야. 그걸 명심해.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아내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내 가족이야. 엄마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엄마 마음은 헤아려 줘야지. 태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얼마나 부족해? 여기요. 그 돈은 줄게. 대신 빌려주는 거야. 증서 쓰고 이자 붙여서 갚아. 그리고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도율이랑 배 속의 아이 때문이야. 정숙 씨는 도율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할미도 보고 싶었어. 정숙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신 영심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엄마를 남 취급하지 마. 그 순간 진짜 남이 되는 거야. 어머니, 평생 잘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연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정숙 씨가 물러서자 지연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잔금이 처리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약속대로 2억을 아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증서를 쓰고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갚아. 아들 가족은 변두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숙 씨는 서울로 올라가 도유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를 배려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지연의 말에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을.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도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